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13강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재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복지제도에서는 지금 2번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에다가 별표 3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쪽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사회복지제도의 종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회, 즉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복지, 즉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요 같은 표현으로 인간다운 삶 대신에 삶의 질의 보장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나 인간다운 삶 이런 말들이 나오면 복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복지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복지 이꼬르 결국 행복, 즉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를 복지국가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제도를 복지제도라고 하니까 복지라는 말은 결국 행복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삶도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물질 이외에 비물질 부분도 역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라는 말이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복지의 연혁, 자, 저희 교재 194페이지 양갈로 3번에 보시면 복지의 변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천사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크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즉 교재에 있는 대로 19세기 이전, 그리고 두 번째 20세기 초, 그리고 세 번째 1980년대. 크게 요 셋으로 분류를 하고요. 통상 20세기 초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복지에서 19세기와 20세기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가난에 대해서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의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어떤 그 가난을 해결해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개인의 빈곤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였고요. 그다음 복지의 대상, (19세기) 초, 이 19세기 당시에서 복지의 대상이라는 건 현재 빈곤에 처해진 사람, 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의 목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단순히 최저 빈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이걸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얘를 사후구제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표현의 차이를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국가가 복지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고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면 그건 시혜적 내지는 은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통상 시혜적이나 은혜적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요, 요 말로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지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선물과 같은 것이다. 요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통상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받는 사람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복지와 관련된 권리도 전혀 없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이런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가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방임주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경제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었고, 그 시대에 그래서 경제적 약자들이 생기는 것도 본인의 문제다라는 게 요 19세기의 특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세기 초라는 말은 이 시기와 비교했을 때 수정자본주의가 도입된 시대였습니다. 미국에서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세기 초 이후부터는 드디어 국가가 어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과 정치에서 배우게 되는 이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우리가 사회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빈도는 저희 사회문화 쪽보다는 법과 정치 파트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권리가 있으니까 시혜 내지는 은혜라는 표현은 이때는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선물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법이, 얘는 조금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에서 요 시대를 가장 대표했던 법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 나왔던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이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부터는 가급적 복지제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을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복지제도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역할이 확 커지는 만큼 복지제도도 확장시키자가 기본 생각이었고요. 복지제도가 확장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으로 복지병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으로 생활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복지병이었고요. 이 복지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된 내용들이 이 시기와 달라지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쪽은 같은데 여기까지는 같이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복지제도를 확장하기 위한 것 중에서 70년대 이후 석유파동 이후에 나타났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이라든가 개입을 줄이자라는 복지제도의 축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철혈 수상이라고 했던 대처리즘이라든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이 시기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복지제도는 이 시기보다 줄이자. 즉 뭘 해결하기 위해서냐면 복지병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기는 국가가 가급적 복지제도를 축소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복지 개념이 있었는데 얘는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 저희 복지제도 파트에서 출제 2순위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1순위는 복지제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2순위가 생산적 복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표를 반드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 시기 20세기 초에서 복지라는 건 가급적 국가가 금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생산적 복지라는 말은 단순히 금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지와 본인의 노력, 즉 노동을 결합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그걸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고요. 본인의 노동이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복지병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이 시기를 우리가 제3의 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의 내용을 물어보진 않는데 얘가 등장한 것은 80년대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얘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야 되고요. 저희 교재 195페이지 보면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이 내용들을 읽으실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냐 하면은 생산적 복지라는 건 단순 지원이 아닌 노동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걸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종류, 복지제도의 종류 중에서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보편, 즉 모든 국민에 대해서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걸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은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는, 즉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비교하셨다시피 19세기 이후 우리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지 이념에 가장 충실한 것은 보편적 복지가 가장 충실하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하다 보면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일단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들은 굳이 국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뒤쪽에서 정리할 내용 중에서 보편적 복지 이념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잡아라 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제도들이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선별적 복지를 얘기를 한다면 일단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 즉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재정적인 부담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을 때 이 선별적 복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선별적 복지의 대상 이꼬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무상급식 얘기, 그것도 역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무상급식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게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교육이고, 그다음 오늘날의 복지 이념은 보편적 복지 이념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사회복지제도의 종류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사회복지제도 종류는 사회보험과 그다음 두 번째 공공부조와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일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국가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얘 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금전이 아닌 비금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교재 204페이지 16번 문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질문을 보시니까요. 네, 얘는 지금 보시면 2013년도 9월이라는 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였는데 저희 공무원에서 이 표를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질문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16번 문제를 보시니까 원칙적으로 비금전 혜택을 제공하나요에서 예냐 아니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즉 질문에 보시면 사회보험 있고요, 남아있는 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비교하는 건데 비금전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찾아라, 예라고 했던 건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거고 아니면 공공부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를 푸실 때는 지원 방법이 금전인지 비금전인지를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203페이지 13번의 문제를 보시면 사업 목적에 보십시오. 빈곤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계비라는 건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을 아직 안 봤지만 일단 금전 지원이니까 이 내용은 사회보험 아니면 공공부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원 방법을 가지고 범위를 먼저 줄여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어떤 보험이나 부조와 복지 서비스와 관련돼서 필요한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즉 재원 마련 방법을 가지고도 구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 사회보험에 필요한 돈은 나도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부담을 하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3자의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보험의 경우는 그 비용의 일부를 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부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일정한 수준 이하 내지는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민간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자, 우리가 통상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사회복지가 빠져나오고 대부분 질문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가 하고 있는 것들 요거까지 잡아주시고 이쪽은 마무리를 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나 아니면 임산부 미혼모들에 대한 쉼터 제공 등등등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수업하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쉼터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가출 청소년, 네, 질문의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가출 청소년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쉼터를 제공한다면 쉼터 제공 자체가 금전 지원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쉼터를 제공하니까 질문을 했던 학생들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선생님, 쉼터를 제공하니까 여관비가 굳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금전 지원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상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담이라는 것도 일반 상담소에 가서 내지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돈을 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쪽에서 제공하는 것 자체는 결국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지만 1차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쉼터 그 자체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상담이나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로 제공하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돈 이외에 다른 거냐라는 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 정도로 내용을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교재에 대해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험과 부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경우는 현재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현재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최저생계비 이하, 즉 앞에서 얘기했던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험이라는 말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경우는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공공부조,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현재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공부조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민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보험 있고요. 건강보험이라는 건 질병에 대한 대비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즉 산업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래의 위험이라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목적입니다. 얘는 뭐와 비교하시면 좋냐면 우리 시중에서 판매하는 삼땡 생명, LI땡 등등등, 특정 사고를 얘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삼성 어떤 땡땡, 요런 보험들을 같은 경우를 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보험은 영리가 목적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회보험의 경우는 국민들의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강제 가입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 그다음 세 번째, 능력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소득, 즉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금액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진다.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상호부조, 일단 부조라는 개념은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내는 보험료와 다른 사람이 내는 보험료를 합산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상호, 서로 돕는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별 부담을 하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타난다라는 것이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통상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아까 13번이라든가 그 뒤에 있던 17번 문제처럼 보험이냐 부조냐 서비스냐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 주로 물어보는 내용이 이런 내용, 특징과 관련되는 내용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기초적인 걸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공부조를 보시겠습니다. 통상 공공부조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전 개인적인 견해를 자꾸 밝혀서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하지만 교과서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도덕적 해이라는 건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금액만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이 생활하시긴 곤란하지만 일단 교과서상에선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 요 표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와 비교하시냐면요. 건강보험의 경우는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 저하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낸 돈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찾아서 쓰는 겁니다. 결국 내 돈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 저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정 부담이 크다. 우리가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금액을 사용해야 되니까 재정 부담은 크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쪽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사회보험에서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오히려 일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부조보다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사회보험에서 국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본인의 부담이나 제3자의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범위가 넓더라도 국가의 부담은 이때 훨씬 더 커진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함정 많이 파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 네, 아까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요. 자, 공공부조의 경우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부조를 진행하니까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사회보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갑니다.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사회보험보다 공공부조가 크다. 이유는 세금. 우리가 통상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이쪽이 훨씬 더 크구나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인 효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낙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즉 내가 현재 공공부조의 대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현재 생계가 곤란하고 한마디로 지금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까 낙인 효과는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상호부조의 성격, 상호부조라는 말은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나와 제3자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즉 서로 돕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부자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 쪽에서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없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모니터링을 할 때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니까 칠판에서 판서할 때는 흰색과 빨간색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화면에서 보니까 빨간색이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간색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부조의 성격은 있다와 없다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공공부조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보호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초연금. 이렇게 셋으로 분류합니다. 종래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다가 이제 내용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제 중에서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기초연금이고 공공부조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쪽에서 건강보험에 대비해서 의료보호제도라는 게 있는데 처방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방전 위쪽에 가면은 여기다 체크하는 칸이 작은 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리고 의료보호라는 게 있는데 의료보호는 비용. 통상 제가 건강보험으로 가면은 제가 필요한 돈을 내는 처방전을 받으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를 내는데 의료보호제도는 약값과 처방전이 전혀 없는 무료로 진료하는 제도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가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이쪽에 사회보험 쪽에서 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얘는 통상 건강보험과 같이 재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쪽이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 쪽이구나 라는 걸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